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이른바 김건희 특검과 50억 클럽 특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시급한 민생 법안은 미루면서 총선용 여론 조작을 위한 특검이라고 대통령실은 규정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에요. 대통령의 배우자 등 친지에 대한 특검을 거부하는 권한이 이에 충돌이 되느냐를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 거부권은 방탄권이 아니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을 민주당이 부결시킨 것을 두고 방탄정당이라는 비판이 거셌기 때문입니다. 오늘 북한이 연평도에 200발이 넘는 포격을 가했습니다. 말폭탄만 퍼붓다가 실제 포탄을 쐈는데 방탄요, 대통령실과 국회가 아니라 북한이 도발하고 있는 서해안 지역에 시급하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금요일 코너 민원 해결사 YMCA 토론 차례로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1월 5일 금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여수에서 시작합니다. 여수 남해 해저터널 시공사인 국내 시공능력평가 16위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지역 일부에서는 해저터널 사업의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네, 국내 굴지의 건설사인 태영건설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른바 PF 대출금을 갚지 못해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이 태영건설이 컨소시엄 형태로 시공에 참여하고 있는 여수 남해간 해저터널 사업에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현재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 대주주의 고강도 자구 노력을 전제로 워크아웃을 통한 경영 정상화 방안을 찾고 있지만 여수 남해 해저터널 사업에 태영건설이 지분 형태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부정적인 파장이 예상됩니다. 여수 남해 해저터널 시공사로 선정된 이 DLENC 컨소시엄은 DLENC가 50%, 태영건설이 25%, 기타 건설사가 25% 등으로 지분이 나눠져 있습니다. 여수 남해 해저터널 사업은 현재 설계와 현장 사무소 설치 등이 모두 마무리되었고 조만간 공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태영건설이 신청한 워크아웃 절차가 순조롭지 않다는 것인데요. 태영건설이 내놓은 자구 계획에 대해 채권단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건설업계에서는 이 워크아웃의 무산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종 부도 처리까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인데 여수 남해 해저터널 건설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 상황을 감안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입장 궁금한데요. 네, 건설 관련 업체에서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영건설이 아직 최종 부도 처리가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워크아웃 상태에서도 공사를 그대로 진행할 수 있고 또 회생 절차를 밟게 되더라도 공사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사에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건설업계에서는 워크아웃이 무산되고 최악의 상황으로 이 태영건설이 최종 부도 처리가 되더라도 이 지분 형태로 참여 중인 공사는 이 다른 회사에서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공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며 현재로서는 태영건설의 이번 워크아웃 신청이 공사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토부 역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결과를 보고 공사 지분 조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공기가 지연될 여지가 있는지를 살피겠다는 입장인데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여부는 오는 11일에 열리는 금융채권자 협의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국토부는 협의회 논의 결과를 지켜본 뒤에 사업에 미치는 파장을 분석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건설업계나 국토부 모두 공사 차질은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희망일 수도 있고요. 상황을 지켜보는 주민들의 입장은 마냥 편치만은 않으실 것 같아요.
자, 광양으로 가겠습니다. 광양시가 옥곡면에 소재한 옥곡 장동교를 생태하천 복원 사업의 일환으로 재가설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이 해당 교량이 설계대로 설치되면 인근 주택에 침수 피해가 발생할 거라면서 반발하고 계세요. 네, 광양시가 오는 202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옥곡면 생태하천 복원 사업 2단계 사업에 포함된 이 장동교 재가설 사업을 두고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교량이 계획대로 건설된다면 기존의 주택의 침수 피해 등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교량은 하천 복원 사업으로 하천 폭이 늘면서 기존의 교량보다 더 넓어지고 이 높이도 더 높게 설치되는데 주민들은 교량이 커지면 이 상습 침수 지역인 인근의 주택가에 침수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현재도 비가 많이 오면 주택 앞 도로가 침수로 차량 통행이 통제되는 실정인데 교량의 높이를 올릴 경우 이 기존 도로와의 경사 차이로 인해 침수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량 가설 사업 지역 인근에 있는 일부 주민은 교량 가설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임시 교량이 설치되지 않아 영업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임시 교량을 설치하거나 영업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 편익을 위해 설치하는 교량 재가설 사업인데 주민들의 민원 대상이 됐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광양시 어떤 입장입니까? 광양시는 해당 사업은 옥곡면 생태하천 복원 사업 2단계 사업으로 2km 구간에 생태하천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41억 8,900만 원이 투입되는 공사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공사로 인해 주변 주택의 추가 침수 우려는 낮다는 입장인데요. 광양시는 해당 교량이 하천 기본 계획상 기존 50년 빈도의 강우 대비해서 100년 빈도의 강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치될 것이고 사업 취지가 재해 예방 목적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우려하는 침수 피해는 가능성이 아주 낮다는 입장입니다. 광양시는 인근 주민의 영업 피해와 관련한 임시 교량 설치 요구에 대해서도 교량 설치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이 우회 도로를 통해 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적인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광양시는 민원을 제기하는 주택이나 사업장이 사업구역 밖에 소재하고 있어 수용하기 어렵고 영업보상이나 교량 가설로 인한 피해 주장에 대해서도 명확한 근거 없이 보상은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수에서 마무리하죠. 여수시의 공유 수면이 특정 개인이나 업체의 전유물로 사용되고 있다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나왔네요. 네, 국가와 지자체의 공공재산인 공유수면이 특정 개인과 업체의 전유물로 사용되는 사실이 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나면서 여수시의 공공재산 관리 업무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수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수시가 지역 공유수면을 관리하면서 공유수면의 불법 점유에 대한 적절한 단속을 진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특정 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수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해 8월 특정 업체가 어선 접안이나 어구 손질 등 어편의를 목적으로 돌산대교 아래 해수면에 이 부잔교를 설치했고 인근 다른 공유수면에도 지역의 한 선박업체가 대형 바지선을 정박해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며 여수시의 부적절한 공유수면 관리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예, 공유수면은 말 그대로 개인이 사용할 수 없도록 법으로 지정된 공공재산인데 특정 업체나 개인 편의를 위해 사용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수시 의회는 앞서 언급된 돌산대교 인근 해수면의 불법 점유에 대해 허가권자인 여수시가 단속은 고사하고 오히려 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며 공공가치로 사용되어야 할 공유수면이 개인과 특정 업체의 전유물로 전락한 상황에 대해 여수시의 안일한 행정을 비판했습니다. 여수시 의회는 해당 공유수면을 점유한 업체가 지역 5천 개로부터 받아야 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권리자 동의서를 특정인이 작성하고 날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여수시 의회는 공유수면 점유에 대한 편법과 불법 사용을 면밀히 조사해 원상 회복 처분을 통지하고 추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유수면의 점용과 사용 허가 시 현장 점검이나 충분한 서류 검토를 실시할 것을 여수시 집행부에 촉구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충을 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민원 해결사.
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민원 사항들 해결해드리는 민원 해결사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매년 새해가 되면 경제 사회적으로 변경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여러 가지로 좀 바뀐 것들 전해드렸습니다만 여수시에서는 보니까요, 공영 주차장 이용이 변경이 됐습니다. 무료 이용 시간이 2시간이었는데 1시간으로 변경이 됐어요. 네, 여수시에 따르면 현재 여수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영 주차장 중 유료 주차장이 36개소입니다. 여수시는 지난 2020년부터 코로나19 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고 이로 인해 위축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여수시 공영주차장 이용 시 최초 2시간 무료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예.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후에도 오랜 기간 유지했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이전을 정성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를 관리하고 있는 여수시 도시관리공단은 지난 1월 1일부터 공영주차장의 무료 이용 시간을 변경했습니다. 예, 여수시 공영 주차장마다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네. 기존 최초 2시간 무료에서 1시간 무료로 바뀐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다양하겠습니다만 아쉽다는 의견들이 좀 더 많을 것 같아요. 네, 시민들은요, 여수시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늘여놓은 이 무료 시간을 주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예. 금액으로 따지면 1시간에 1,000원이라서 큰 부담 느끼지 않지만요, 시간적 여유를 봤을 때 심지어 좀 부담이 크다고 합니다. 또 지금 지역 경제를 보면 코로나 시기보다 더 힘든 시기인데 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에 변경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예. 또 한편으로는요, 여수시가 관광도시로서 이 공영주차장 2시간 무료가 큰 역할을 했는데 이게 없어서 또 아쉽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용하죠. 아주 좋죠. 차량 부담은 아닌데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1시간 좀 짧아. 시내에서 손님들하고 약속을 해서 식사하고 커피 한잔하고 그러면 1시간 넘죠. 가면서 300원, 400원 더 오는 문제가 안 될 것 같아. 그건 좀 불만이 많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여수가 골목길도 많고 도로도 조금 좋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 살고 있는 시민들도 다니기 조금 힘들고 주차하기 힘든데 주차장을 그렇게 1시간으로 줄여버리면 좀 아무래도 불만이 있을 것 같은데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여수 이제 2시간 무료라는 주차장 이 시스템이 여수만의 장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관광객도 많고 그러니까 여수만의 장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좀 없어진다는 게 좀 마음이 아프긴 합니다. 지금 한 올해까지는 좀 그냥 놔뒀으면 좋겠어요. 경기 안 좋으니까. 여수시 자동차 등록 현황을 보면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세대당 한 1.1대를 보유한 걸로 나왔습니다. 네. 우리나라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대중교통이 좀 원만치가 않으니까 이렇다 보니까 주차장 이용도도 높을 수밖에 없고 주차장 회전율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습니다. 이 1,000원으로 1시간 무료로 낮추는 것이. 네, 맞습니다. 실제로요, 여수시가 최초 2시간 무료 주차를 하면서요, 최대 4시간까지 무료 주차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주차를 하고 12시부터 2시까지 중식 무료 주차를 하면요, 총 4시간은 가능했습니다. 예. 이 시민들은요, 주차장을 이용할 시간이 거의 비슷한 시기이기 때문에 관광객이 많거나 번화가 인근 주차장은 2시간 무료가 되면요, 혼잡하고 또 주차 회전율이 낮아서 2시간 무료는 적정치 않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예. 한 시민은요, 이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만든 주차 시설인 만큼 주차장마다 혼잡도를 평가해서 이 무료 주차 시간을 변경하는 의견도 내놓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뭐였는지 일단 궁금하네요. 아쉽긴 하지만 저는 같은 뭔가 세금 관련이라든지 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마찬가지겠던데. 왜냐하면 주차 돈을 많이 내주면 오래 머무니까 이게 순환이 안 돼요. 아주 주차가 많을 때 이렇게 이제 회전하는 거는 이제 모르겠어요. 시에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걸로 해서 많은 사람이 아주 여기가 막 이용객이 많아가지고 다른 사람 들어오지를 못하고 그런 데는 조금 1시간씩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긴 해요. 두 가지를 볼 수 있다고 봐요. 많은 사람들이 가서 해야 되니까 조금 한적한데 이런 데들은 2시간씩 하는 것도 괜찮아요. 예, 시민들의 의견이 다양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수시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여수시는요, 최초 무료 시간만 2시간에서 1시간을 변경했을 뿐 이전과 같이 중식 2시간 무료, 주말과 휴일에는 무료 개방 등의 무료 정책들은 계속 이어간다고 전했습니다. 여수시 주차지원팀 문치곤 팀장 인터뷰입니다. 코로나19가 좀 어느 정도 좀 잠재기에 들어가 있고 또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거의 다 원상태로 이렇게 복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이제 최초 2시간에서 이제 1시간 다시 원래대로 복귀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그대로 운영이 된다는 게 중식 시간도
2시간 그대로 운영되고요. 야간 같은 경우에도 23시부터 다음 날 아침 8시까지 그대로 무료로 운영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주차장 조성할 때는 주차장 특별 회계에서 이제 그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사실상 그 수입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일반 회계에서 이렇게 전입을 시켜서 이제 보통 조정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예산도 추가로 또 확보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 수입이 들어오면은 이제 주차장 조성뿐만 아니라 또 안전사고 예방이라든가 그래서 유지보수 측면에서 그런 이제 사업비도 추가로 좀 들어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주차 편익 시설도 또 새로만 또 확충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수익금은 그쪽으로 다 전에 다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수 씨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민원 해결사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더 이상 짜고 치는 고스톱은 없다. 우리도 대본 없이 토론한다. 새해에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지역 대표 스피커 두 분과 함께합니다.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사무총장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금요일에 또 오시기 때문에 가장 또 늦게 새해 인사를 저희가 나누게 됐는데 한 주 어떻게 보내시는지보다 새해 계획을 두 분께서는 좀 특별하게 갖고 계실지가 궁금한데 먼저 김대희 총장님 어떤 새해 희망 갖고 계십니까? 일단은 저희는 올해 한 해 동안 좀 직원들하고 우리 그 각 위원회가 있거든요. 여수와 MC가 한 12개 정도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님들하고 좀 잘 보내자. 작년에 제가 워낙 바빠서 우리 직원들하고 또 위원님들하고 같이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또 함께 운동과 사업을 같이 논의하는 과정이 적었는데요. 제가 올해 1월 달부터 다시 또 4년 임기 연임을 받았습니다. 4년 더 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 사무총장은 대체적으로 한 4년 정도 길다는 하고. 겁니까? 짧다는 겁니까? 지금 이용선 아니 길라는 맨날 힘들다고 하시는데 4년을 더 고생하실 생각을 하니까 제가 또 좀 마음이 좀 쓰여서 그렇죠. 영광이죠. 뭐 김대희 총장이. 네. 아니 그 말 들으니까 제가 사무총장 4년 했더라고요. 예. 4년 했는데 어쨌든 이사회에서 다시 4년 더 열심히 해봐라. 아직 성과가 없으니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4년 없으니요. 보고 4년 후에 평가 또 하겠다. 이제 이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하고 우리 또 위원님들이 좋으신 분들 진짜 많거든요.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 이분들하고 좀 어떻든 지역 운동들 또 뭐 여러 가지 YMCA 운동을 논의해야 되는데 제가 또 사람들 찾아뵙고 하는 것이 너무 약해서 올해 1년 동안은 놀더라도 회원님들하고 같이 논다. 이런 각오로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또 마음을 또 가지게 되신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김석 총장님의 새 희망은 어떻습니까? 일단 담배 끊었고요. 네. 순천시 얼마나 됐습니까? 순천시 보건소 프로그램에 따라서 담배 끊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나 되셨어요? 한 달하고 좀 한 20일 된 것 같습니다. 오, 쭉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고백해야 또 앞으로 쭉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하고요. 것도 있어요. 맞아요. 또 하나는 작년 연말 그리고 올 초에 제가 욕을 되게 많이 먹고 시작하고 있어요. 직원들한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워낙 그 시민사회 운영이 굉장히 많은 위기가 있고 그다음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런 위기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다 보면 그러니까 좀 비슷한 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불평과 불만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도 계속 지속되면 좀 전염병 같은 거라 굉장히 좀 퍼지잖아요. 근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쨌든 지지와 응원을 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저라도 지지와 성원을 좀 많이 보내는 주체로 좀 변하고 또 하나 좀 솔선수범하는 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사무총장이라고 거들먹거리는 문제가 아니라 직접 실무 현장에서 다시 발로 뛰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신뢰 관계를 좀 회복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야 시민운동 단체로서의 역할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연말에 좀 되게 들면서 좀 서글프기도 하고 한편으로 야, 이거 평생 실무자로 일해야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반갑기도 하고 그래 맞아 나 실무를 굉장히 좀 잘하는 사람이었지라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그 뭔가 이렇게 뒤로 미루지 않고 좀 일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들었고 이제 그 안에는 뭐 시민 정치, 뭐 행정, 의정 감시 또는 뭐 시민 운동 이런 것들 대해서
밖에서 이렇게 뒤에서 관망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의미도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해 뜻하시는 바, 고민하시는 바 다 잘 이루어질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제에 오늘 좀 들어갈 텐데요. 오늘 준비한 주제는 정치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뭐 연초부터 뒤숭숭해요. 뭐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제 피습에 이어서 뭐 총선 앞두고 또 오늘 뭐 그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이 이제 발동이 되는 그런 이야기까지 오늘 참 다이나믹하게 연초부터 들려오고 있는데, 우선 총평을 현재까지 정치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부터 여쭙겠습니다. 김대 총장님 어떻습니까? 뭐 현재 모든 국회든 정치적 논의가 4월 총선으로 집중되고 있다. 예. 뭐 어떻든 이게 국회의원들은 이 재선, 이렇게 4월 총선에 되냐 안 되냐가 자기들의 제1의 과정이고요. 국가의 운명, 뭐 정권의 운명보다는 내가 일단 국회의원 되냐 안 되냐 이 문제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어떻든 4월 총선을 어떤 방식으로 치를 것인지가 결국은 모든 정당과 국회의원들의 중심이 돼버리는, 그게 아마 선거제라고 하는, 그죠. 예. 그것이 블랙홀인데 아직 정확하게 경기의 룰이 정해지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여전히 좀 뭐라 그럴까, 불안에 떤다고 봐야 될까요? 뭐 그런 상황이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예. 작년에 뭐 제가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가 민주주의가 위기 아니냐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이제 돌이켜서 보면은 결국은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제도 안에서의 선거제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어요. 우린 또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선거제도가 가지고 있는 그 나쁜 선거제도의 결과물을 지금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체험하고 있다. 무슨 이야기냐? 만약에 지난 대선에서 앞으로 그동안의 모든 대선 과정에서 결선 투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걸 제도화했다라고 한다면 0.76% 그러니까 50%도 넘지 못하는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계속 정치하는 것에 대한 대의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을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국민의 눈치를 볼 텐데, 그렇지 않고 결국은 자기가 속한 정당, 특정한 계급, 특정한 계층에 대한 눈치를 보다 보니까 한국 사회 굉장히 좀 극단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가장 연초부터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피습, 그다음에 국회,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특검법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 없이 청와대에서 뭐 당연히 거부권 행사하겠다 이러고 있는 것도 대통령실에서 네 번째라고 하더라고요. 거부권을 이제 대단히 놀라운 일인 거죠.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지금 현재 올해 4월에 있는 국회의원 선거 제도에 대한 것들을 어쨌든 개선해 보려고 하는 논의도 이 나쁜 선거 제도를 개선하는 주체가 누구냐? 결국은 나쁜 선거를 이용하는 정당, 그런 계층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나쁜 선거 제도가 개선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중에 의문점이 많은 가운데 의문점이 되게 많죠. 예. 현재 상황에. 예. 우리나라 정치 체제는 다당제인데 그걸 암무적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현실적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견고한 양당제라고 많은 비판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해 또 등장하고 있는 핫한 키워드 중 하나가 신당 아니겠어요? 이른바 이준석 신당이라고 하는 가칭 개혁 신당이 곧 있으면 이제 창당을 공식화할 것 같고, 공식은 물론 했습니다만 이제 만들어질 것 같고요. 또 호남 지역에서의 또 관심사가 이낙연 신당, 요거 하냐 마냐. 물론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제 피습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신당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김대 총장님? 제가 보기에는 어떻든 이 공고한 양장 제도 하에서 어느덧 그게 실망한 사람들은 존재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양당 제도인데 어느 당도 50% 이상 과반을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거나 국민적 지지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좀 각자의 틈 속에서 제3의 정당으로서 자기 입지를 명확히 하려는 측면 속에서 저는 건강하다고 봐요. 신당 창당하는 분들의 다 명분으로 이걸 내세우고 있긴 하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그러면 이제 제3당 4당들을 어떻게 했냐 하면 거기에 대한 실망감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보면 보수든 저 민주계열이든 어떻든 거기에 지지하는 20%에서 30% 정도 지지라도 내가 받아서 제3의 정당 역할을 명확히 하겠다. 그러면서 우리 정치가 너무 지나친 극단적 양당 체제에 대한 새로운 좀 변화의 흐름으로 신당 창당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물론 이제 이준석 신당은 좀 더 분위기는 다르죠. 기존의 보수 정당과 민주정당 영역에서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던 20, 30대 청년의 영역이라든가 좀 새로운 변화의 측면을 담아내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좀 정치 지도력들을 양성하려는 측면이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평가는 여전히 제3당으로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신당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국민들은 좀 관망하는 측면이 좀 강하다. 관망하고 있는 것 같다. 호남은 대신
간망보다는 기존에 좀 민주당을 좀 튼튼히 해서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대한 견제 역할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좀 호남과 또 수도권이나 청년들 대변하는 약간의 그 분위기 차이는 존재한다. 그렇게 읽고 계신 거고. 네네. 김석 총장님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저는 좀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본인들 스스로 권력을 갖겠다는 몸부림이라고 생각해요. 신당 창당이요? 예, 선거 제도에 앞서서 만들어진 정당의 목적은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올해 4월에 권력을 취하겠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의지가 있었다면 진작에 만들었어야죠. 진작에. 생각해 보시죠. 민중당 만들어 놓고 민중이 없어요. 개혁당 만들어 놓고 개혁이 없습니다. 국민의힘 만들어 놓고 국민이 없어요. 더불어민주당 만들어 놓고 더불어가 없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정당의 목적이 국민의 삶을 반영하는 정치를 혁신하겠다는 게 아니라 본인들 권력을 취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대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준석 신당, 뭐 이낙연 신당, 미안하지만 귀족 정당 아니에요? 귀족 정당? 그들이 언제라고 민중을 또는 시민을 대표하고 그런 개혁적 활동을 해왔어요. 항상 깐죽대고 또는 뭐 딴지 걸고 이러면서 기존에 있었던 기득권 또는 줄이라고 하는 사람들로 줄이라고 하는 것을 좀 파괴해서 얻는 반사이익으로 본인들이 정치하겠다는 것이지 그 대상이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하겠다는 내용은 전혀 없기 때문에 권력을 얻겠다는 그야말로 불나방 같은 몸부림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새해부터 굉장히 세신데요. 네.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4월 총선은 의회 권력을 장악하는 거예요. 예. 정당의 존재 가치는 정치 권력을 장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당이 행정부와 의회 권력을 장악하지 않는 목표를 가지면 그 정당은 존재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결국 행정부 영역은 대통령으로 가는 거고 의회 권력은 다수당이 되어서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혹은 예산권을 견제해서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들을 견제하겠다. 견제하는 측면이 강한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든 무소속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 권한은 어마무시합니다. 무소속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아마 의회 권력하면 100으로 본다면요. 아마 60% 이상은 무소속 대통령이 가질 정도로 대통령 권한이 어마어마한데 그나마 의회 권력이 이 어마어마한 대통령 권력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4월 총선은 아마 정당 정치에서 대통령 선거 못지않게 4월이 걸린 뭐 총선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강하게 이야기하는 건 우리 헌법에는 분명히 나와 있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예.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권력에 대한 대변인으로서 대의제로서 정당이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되돌아봐라라고 하는 것이고 의회 권력이 가지는 그 뭔가 헌법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포지션이 대단히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거할 때 투표할 때 제대로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좀 강하게 말씀드렸다라고 좀 변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뭐 변명은 뭐 뭐라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말씀하시는데 네. 일단 개괄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야기가 이제 선거제로 갈 수밖에 없는데 선거제 이야기를 해보면 국민의힘에서는 일찌감치 병립형을 당론으로 내세웠어요. 민주당은 아직까지 논의가 좀 산발적으로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떤 계산들이 좀 깔려 있다고 보시는지 김대희 총장께 분석을 좀 이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양당은 어떻든 민주당 같은 경우는 개헌과 관련된 200석 규모. 어쨌든 다 그 많은 그렇죠. 석을 확보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들이 다 안 가더라도 어떻든 야권 연합까지 포함해서 200석 이상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네 번째 거부까지 행사는 앞으로 그러면 임기 내내 거부권만 행사할 건데요. 이런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을 다시 없앨 수 있는 방법이 200석이거든요. 여기에 갈 것이 명확한 거고요. 국민의힘은 어떻든 과반수 이상 다수당이 되어서 어떻든 야권이 대통령과 또 집권 여당의 입장들을 무력화하는 것은 결국 과반수 이상 의석을 획득해서 결국은 좀 안정화 가겠다는 목표인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150석에서 200석을 누가 차지하느냐 지금 이 영역인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아마 선거구의 핵정에도 상당히 많이 선거 제도를 만드는 문제에서도 150석, 200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최후의 선까지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이번 선거에서 아주 수치가 명확하게 정해지면서 그것을 좀 그 국회의원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야당의 의지가 굉장히 강력해 보이는 것 같아요. 야당의 의지가. 무슨 이야기냐면 방금 김대희 총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계속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고 이 정부가 뭔가 이렇게 좀 뒤엉켜 있는데 전혀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믿을 곳은 국회밖에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국민들의 관심도 4월 총선에 쏠려 있는 것이라고 보였기 때문에 심지어 헌법까지 개정이 가능한 200석을 목표로 달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 그것의 목표를 가기 위해서 병립형이냐 뭐 연동형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따져놓고 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가 257개예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253석. 예, 253석이에요. 그다음에 비례대표가 47석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역구에서 뽑히는 사람들과 그다음에 비례대표로 뽑히는 사람들이 이 양쪽으로 서 있는 것을 병립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만 1인 1표의 가치를 그동안에 우리가 투표한 만큼 그러니까 어느 정당에다 30%를 투표를 했는데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아무도 나오지 않은데 그럼 30표의 이 등가성 있는 표의 가치가 없는 가운데서 이분들에 대한 비례성을 가지는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해서 제시된 것이 연동형, 그래서 21대의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도입했잖아요. 예. 그때도 과정을 놓고 보면 지금 국민의힘 전신이죠. 그 당에서 얼마나 패스트트랙 올라왔지만 결국은 폭력 사태가 있었고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지금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 과정이 있는 것이잖아요. 이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적은 분명하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됐든 더불어민주당이 됐든 다른 정당이 됐든 간에 이 선거제도를 통해서 각각의 정당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취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봐야 될 것은 전체적으로 이게 각 정당이 국민을 위한 것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게 필요한 것이죠. 다만 국민의힘은 연동형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현재 않은 것 같고 민주당은 지금 국민의힘이 연동형을 전혀 고르지 않은 가운데서 위성정당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배제하고 한다고 하면 목표하고 있는 어떤 뭐 200석 또는 뭐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병립형을 그대로 쫓아가야 되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이게 양쪽이 이것저것 지금 만지작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각 제도별로 선거 제도별로 장단점은 있어요.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꼼수 위성 정당이라는 것이 이제 병립형 안에서는 태어났고 이번 21대 때 그게 이제 유지가 돼 왔습니다. 준연동형이었을 때.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뭐 불출마 선언이나 뭐 좀 소신 발언을 하시는 분들은 민주당 내에서도 위성정당 다시 돌아갈 거냐라고 하면서 강하게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많았단 말이죠. 대표적으로 뭐 이탄희 의원 같은 분이 이제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위성정당으로 가는 것은 민주당 안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보시는지 여기 안에서도 좀 내용이 갈리는 것 같은데 김대희 총장님 어떻게 보세요? 4년 전에 그 20년이죠. 2020년 4년 전 21대 총선 선거 과정에서 준연동제가 물론 당시 이제 민주당 자유한국당이죠. 자유한국당 빠진 상황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좀 처리했던 법안이었는데요. 준연동제는 한시적이었습니다. 21대 총선에서 그렇죠. 한시적이었고 22대는 그건 서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정당 내에서도 원칙이었는데 그러면 이제 연동형으로 갈 거냐? 연동형 가면서 여전히 위성정당 문제가 걸리는 문제가 있어서요. 여전히 거기에 두려움이 있는 거죠. 결국은 좋다 그러면 47석을 서로 양당 제도가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포기하면 47석이 다른 정당이 정확하게 가져가면 좋은데 자기의 새끼가 또 이름이 바뀐 자기 색깔만 바꾼 이름만 바꾼 또 하나의 위성정당이 나오는 체제는 오히려 정치 왜곡이 심한 상황이다. 그런 측면에서 결국 민주당은 이제 병립형으로 해결하려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준연동형은 사실상 도입이 힘듭니다. 그건 서로 하지 않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병립형이냐 연동형의 문제인데 결국 이 47표에 대해서 누가 가져갈 것이냐는 문제. 이건데 저는 병립형이 좋냐 연동형이 좋냐는 문제는 누가 좋다고는 보기 힘들어요. 룰을 정하는 거니까 그 룰이 뭐 그 사항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명확히 한다면 차라리 그냥 국회의원 수를 늘려서 연동형 영역을 좀 150석으로 그렇죠. 가버리면 좋겠다. 문제는 이제 300석이 맞추려고 하니까 47석이 비례대표 아니에요. 좀 그런 측면이고요. 아까 김석 총장님이 초기에 얘기했다시피 대부분 총선을 하면 물론 전국적으로 4분의 1 정도 강주 전남 정도 그리고 대구 경북 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한 4분의 3 정도는 표가 굉장히 왜곡되거든요. 60% 이상이 자기 정당을 못 찾아가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지역구에서 대부분 지금 한 40%만 돼도 지역구 의원이 당선이 되잖아요. 예. 그럼 나머지 60%가 사표가 되는 측면이 있어서 이 사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비례대표제의 영역인데 과연 그러면 47명이 저는 적다고 보는 거거든요. 적다고 보는 거고 그럼 나머지 1당 2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제3당 4당 5당 6당이 47석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걸 가져가더라도 저는 20석까지가 이제 국회 내에서 교섭단체인 20석을 가져가기는 상당히 힘들 거다. 그러면 여전히 양당 제도는 공고화되는 측면이 있다면 뭐 연동형에 가더라도 양당의 위성정당이라든가 우리가 보면 새끼 정당의 뭐라 그럴까 당선을 좀 제어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지 않는 정당이라면 다당제 안에서의 그렇죠. 연정이 가능한 정당끼리의 그렇죠. 이런 다양성이 있으면 좀 민주적 폭을 넓히자는 거잖아요, 김대희 총장님은. 그런데 실제로
150석 과반수 이상 되려면 비례대표 손을 대야 되는 거거든요. 기존 네네. 1당 2당은 네네. 야 지금 지역구만 가지고는 도저히 150석 과반수가 안 된다. 맞아요. 네. 그럼 이제 47석에서 우리가 한 20%라도 가져와야 되는데 하는 유혹이 있는 거죠. 결국은.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비례대표 47석을 나눠 먹게 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럼 연동형 비례대표를 처음 실시한 데가 어디냐는 거예요. 독일이에요, 독일. 독일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이제 강조했던 것이 아니 왜 표가 등가성이 1인 1표가 하면 그대로 행사돼야 되는데 왜 특정 정당에 몰리냐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를 바꾸자라고 해서 독일의 연동형 비례를 그렇게 주창을 했었죠. 그래서 독일은 그럼 어떻게 하냐? 독일은 우리나라하고 달리 내각제잖아요. 근데 이제 내각제니까 우리하고 달라 이렇게 아니라 거기는 어떻게 하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례대표 숫자에 따라서 의원 수가 매 선거 때마다 달라지는 거죠. 그런 구조로 간다고 하면 이 47개 나눠먹기에 대한 이야기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요 말은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겠죠. 늘어나는 것에 대한 반영들을 좀 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뭐랄까 지지를 못 받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좀 더 이야기를 하면 전국구란 말이었어요. 원래는 비례대표 이전에. 이 전국구란 말은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에서 써먹던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로 쿠데타를 벌려놓고 이 사람들 줄 데가 없으니까 전국구라고 해서 준 거고 이 방식이 전두환 때는 어떤 방식이었냐면 지역구를 승리한 곳에서 전체 의석수를 다 가져가는 방식이었어요. 3분의 1을 가져가는 거죠. 3분의 1.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승자 독식으로 가다 보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이 독재 정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간 거죠. 그래서 이것이 처음으로 정당 투표 따로 하고 지역구 투표 따로 하는 것이 17대 국회예요. 그때 처음으로 이제 민주노동당이 6석을 얻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진보정당이 국회로 들어가는 계기도 좀 되고 하면서 아 이게 가지고 있는 특성이 이런 게 있구나라고 우리가 확인하는 과정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러고 있는 가운데서 지금 국민들은 몰라요. 병립형이 뭔지도 모르고 준연동이 뭔지도 모르고 연동형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역구도 찍고 싶고 예를 들어서 비례대표도 찍고 싶어. 근데 위성정당 나오니까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유권자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어. 이게 과연 정당한 제도냐? 그럼 앞에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쁜 선거 제도를 개선해야 되죠. 그러니까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냐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요소. 이런 문제를 놓고 본다면 그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가운데서 지금 현재 병립형 연동형이냐라고 하는 것을 계속 논의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정당이 자기 이익 중심으로 가게 될 거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신당 이야기 저희가 초반에 좀 이야기했었잖아요. 그 신당이 이번 선거제의 결정에 따라서 미칠 파급은 크다고 보십니까? 적다고 보십니까? 저는 파급 효과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크지는 않을 같은데 것 같다. 이준석 신당이 어쨌든 그게 준연동이 되든 연동이 되든지 간에 병립형이 되든지 간에 크게 그 정당에 뭐 제 생각에는 위성정당을 만든다라고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 또는 아니면 그렇게 준연동으로 간다고 하면 이 이준석 신당이 가지는 파급 효과는 상당히 크겠지만 각자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을 놓고 본다고 하면 그런 이준석 신당의 파급 효과 줄 수 있을 만큼의 선거제도를 그렇게 개선하지는 않겠죠. 네, 그러니까 선거 제도에는 큰 영향을 미치는 못하게 되고 국회의원이 아직 한 명도 없잖아요. 선택적으로 제도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신당이 가지고 있는 효과성은 4월 총선이 가까우면 굉장히 그 효과가 떨어지지 않겠냐. 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신당이 국민적 지지율이 한 20% 내외라면 어떤 큰 영향은 없을 거라 봐요. 하지만 대신 4% 5% 정도 아예 미약한 영역의 지지율이라면 병립형이나 연동형은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국민 지지율이 20% 정도라면 어떻든 어석에 들어가는 수는 한 10석 내외 가는 측면이 있어서요. 물론 이제 표 차이는 서로 간의 제도에 따라서 5, 6석 차이가 나겠지만 20% 정도 지지율은 오히려 4%대에 있는 기존의 정의당이나 진보당에 보다는 영향이 좀 덜할 거다. 이렇게 좀 보는 거죠. 아니, 그건 다른 문제예요. 정의당 진보당이냐 신당이냐 여론의 내용을 놓고 보면 상당히 지금 이준석 신당에 대한 특히나 영남 쪽이나 대구 경북 쪽에서는 지지도가 상당히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선거 제도에 대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좀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이 신당이 가지는 파괴적 효과는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준석 신당은 상당 부분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선거구 이야기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면 좋겠는데 어제 그 국회에서 서동용 의원, 소병철 의원께서 각 정당 소속의 시도 의원들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또 하셨어요. 순천 선거구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내용인데 작년 말부터
그 서부와 또 동부에 또 미묘한 또 신경전이 또 있었단 말이죠. 어떻게 보고 계신지 김대희 총장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떻든 그 민주당 입장 속에서는 전남 쪽의 열석을 지키는 거거든요. 사실상 한 석은 뺏길 거라 생각을 했잖아요. 수도권이나 어쨌든 인구가 많은 곳에. 근데 어쨌든 민주당 속에서는 전남 전체의 열석을 지키는 측면이 있어서 당 차원에서는 표정 관리 들어갈 건데요. 서부 쪽을 중심으로 또 동부 쪽도 그럼 확실하게 그러면 순천이 가불로 나눠지냐 이 문제에 대한 확답성, 그리고 서부 쪽은 어떻든 인구의 등가성 문제 생각하면 그냥 한석 줄어들고 동부가 한석 맞지 않냐 하는 내용인데, 동부 쪽에 있는 국회의원님들은 이왕이면 순천이 정확히 분고하고 여수도 2석 지키고 그 정도면 서로 타협할 수 있다는 심정이 좀 있는 거고요. 서부 쪽은 굉장히 자불안석이죠. 여전히 이제 불만인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호남이 9석 갈 수는 없잖아요. 전남이. 지금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는 특별한 입장이 없을 거다. 네, 그렇게 갑니다. 그러면 이제 안에서의 뭐 갈등이라고 하긴 뭐하면 안에서 이제 안력 다툼이 결국에는 반영이 될 거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대로 가지 않을까. 민주당은 이대로 가지 않을까라는 것은 현재 열석을 지키는 선에서. 현재 순천 분구 안 하고 분구하고요. 분구하고 당연히 순천은 분구하고 광양구례 곡성으로 하나에 묶고 선관이 안 되려 그럼 갈 것이다. 네. 순천은 분구하고 여수도 여전히 내부 경계 조정을 하겠죠. 김덕동과 화정면은 각구로 가는 대신 2석을 지키고 순천도 2석 가고. 이게 순천 2석이 엄밀하게 보면 서부 쪽을 조정하고 축소시키고 동부권은 그렇죠. 그대로 한석을 늘리는 반이라서 민주당은 여기에서 특별하게 손을 못 댈 거라 봅니다. 김석 총장님? 저는 이제 일단은 그 서동영 의원과 소병철 의원이 지역구 과거에 해력면을 띄었다 붙였다가 이것을 복원시키자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전 굉장히 좀 박수를 쳐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순천을 일단은 갑을로 분구하겠다라고 하는 안까지 나온 것은 뭐 두 분의 노력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된 건 의미가 있는 건데 이건 이제 국회에서 통과되지 아직 않은 상황이니까. 근데 어제 기자회견은 조금 조심스러워요. 왜요? 왜냐하면 이게 분구가 된다라고 하는 확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기자회견 굳이 안 해도 될 텐데 기자회견 했다는 것은 불안하다. 불안했든지 아니면 뭘 들은 게 있는 건 아닌지 좀 조심스럽게. 전남의 정치 권력은 인구가 40%밖에 되지 않는 어디에 있다? 서부에 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 그런 거 아닌가라고 하는 좀 조심스럽게 생각이 좀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그런 어떤 시그널인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좀 두 분 국회의원이 국회 안에서 최선의 노력을 좀 다해달라라고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니요. 동부권 주민들 입장 속에서는 국회의원 한석 늘어나서 의미 있죠. 6명인데. 이 전라남도 이 표의 등가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인구가 사실상 60%가 동부 지역이고 또 25%가 서부 지역 또 중부 지역 생각하면 이게 결국 서부 쪽 인구가 6명 되는 건 맞는 거거든요. 엄밀하게 보면. 저희 이야기 또 목포 MBC는 또 다르겠죠. 다른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는 거니까 뭐 아무튼 뭐 저희는 뭐 저희 방송을 하는 것에 집중을 이제 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새해 첫 시간 YMC 투로 이 정도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지역 대표 스피커 두 분과 함께해서 여수 순천 YMC 김대희 김석 사무총장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I like that. 1월 5일 금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1월의 첫 주가 금방 지나가네요. 시작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새해의 첫 주말도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푹 쉬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클래식콰이의 스위티 흐르고 있습니다. 이 노래 듣고 주말 마무리 잘 하십시오. 이용선이었습니다.